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자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파트의 신영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저희 한 2달 만에 계속 돌아가면서 뵙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는 유독 좀 길게 느껴지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썼던 이지스 대체증권 투자파트에 썼던 글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그 이슈가 됐던 이유가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오피스, 워낙 이제 오피스는 지금 관심이 많고 특히나 미국 오피스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전에 썼던 오피스 글도 관심이 많았고 그 직전에 보면 이제 그 스폰서 리츠 해외 사례 썼는데 이게 결국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오피스 리츠는 우리가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이 스폰서 리츠, 우리나라 스폰서 리츠도 지금 고민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제 다뤄줄 주제는 이제 해외 리츠 M&A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국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2018년부터 이렇게 성장을 본격화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리츠들이 상장이 됐고 또 보면 이제 스폰서가 동일한 리츠는 없지만 이제 AMC가 동일한 리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면 그 리츠들이 이제 2개, 3개씩 운영하는 리츠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고만고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여러 개의 리츠를 운영하는 것 중에 전략이 명확하고 성장이 전망도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전략도 명확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상장된 리츠들이 대부분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리츠들이 많아서 또 M&A가 필요하다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이고 그 시점에 이제 일본 리츠 M&A 소개해 주실 거라서 맞습니다. 좀 관심이 드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츠 시장에 보면 M&A가 많아요. 이제 미국도 많고 싱가포르도 많고 일본도 많잖아요. 근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보면 동일한 섹터 내에서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물류 섹터 내에서 M&A라든지 셀프 스토리지 내에서 M&A 그리고 넷리스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리테일 안에서 M&A 많은데 싱가포르나 일본은 스폰서가 동일한 리츠들 M&A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떤 사례인가요?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국내 스폰서 리츠들이나 아니면 스폰서들도 AMC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일본에서 이제 케네딕스라는 같은 스폰서를 두고 있는 3개 리츠가 합병하는 거입니다. 네. 사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많이 뭐 내재 가치 대비해서 많이 할인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죠.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자들한테 다시 배당을 돌려주기도 하고 네.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할인이 굉장히 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선택을 할지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인수합병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저렴해진 상태의 회사를 다른 회사 또는 비상장돼 있는 뭐 사모 부동산 투자 회사가 어떤 프리미엄을 씌워서 인수를 아예 해버리는 방법인 거죠. 네.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이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할인을 받고 있다가 프리미엄을 씌우면서 한 번에 가치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할인이 좀 내재가치 대비해서 크게 돼 있는 리츠가 피합병 법인이 되고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네. 아니면 이제 사모부동산 회사가 대형 포트폴리오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경우에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이번에 3개 리츠, 오피스 베이스, 그리고 주거 베이스, 리테일 베이스 3개 리츠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오피스 리츠, 그러니까 합병 법인이고 이제 잔존 법인이 될, 그러니까 존속 법인이 될 이 오피스 리츠가 가장 큰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리츠 2개보다 맞죠?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열위에 있는 리츠가 네. 이제 좀 더 상황이 나은 리츠를 합병한 그런 사례네요. 시장 가치에서는 제일 크게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시총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NAV 대비해서도 한 15에서 18% 가까이 계속 할인을 받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주거용 리츠랑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중반 정도 할인을 받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오피스 리츠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긴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글을 쓰게 됐고요. 네. 왜 존속법인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회사들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오피스 리츠는 이제 도쿄 위주, 도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도쿄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네. 이 도쿄 주변 지역들까지 해서 총 75% 정도의 자산을 그쪽에 가지고 있고, 주요 자산은 중소형 오피스입니다. 저희가 보통 B급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한 3,000에서 6,000평 정도 되는 중소형 오피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에는 75%가 주거, 25%가 헬스케어인데, 네. 주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비슷한 위치인 도쿄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도쿄 지역이랑 오사카 지역에 반반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약간 홈플러스 약간 그런 느낌인 네. 네이버후드 쇼핑센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자산들은 이제 도쿄 지역 그리고 오사카, 나고야 이렇게 좀 많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세 리츠 중에는 자산 위치가 제일 다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발표를 했던 걸 보면은 이제 스폰서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규모의 경제였어요. 네. 이게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자산이 한 군데 다 모이게 되면은 뭐 네. 관리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인적 구조 같은 거나 이런 인력 비용 같은 걸 좀 훨씬 덜 쓸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비용도 덜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각각 나눠진 세 개의 리츠는 일본 리츠 내에서 한 20위대 후반, 30위대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총 1조 1,500억 엔 정도의 네. 자산이 이제 한 리츠 안에 모이기 때문에 총 350개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될 거고요, 합병 이후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리츠인 니폰 빌딩 펀드, 네. 그리고 2위인 재팬 메트로폴리탄 펀드. 근데 이 재팬 메트로폴리탄도 이제 인수합병으로 만들어진 다각화 리츠고, 2021년도에 합병. 맞습니다. 요 두 개의 리츠에 이어서 이제 3위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3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붙여서 얘기한 게 지금 오피스 리츠랑 리테일 리츠는 LTV가 45% 정도 되고요. 네네. 이 주거용 리츠는 50%가 살짝 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산을 이제 인수하거나 합병하려고 할 때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나 이런 데서 조금 네.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이 세 개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이제 KDX 리얼티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 KDX 리얼티는 그 미실현 이익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때 LTV가 43.5%까지 내려갑니다. 네네. 그 결과 이제 45에서 50% 정도의 LTV를 목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400에서 1,500억 엔 정도의 자금 차입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회사에서도 크게 좀 보고 있고,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신평사 역할을 네. 하고 있는 재팬 크레딧 레이팅에서도 네. 이 기존 피합병 법인인 주거랑 리테일 두 개의 리츠에 대한 장기채 등급을 기존 AA 마이너스 스테이블에서 네. 포지티브로 이제 한 노치 상향을 했어요. 네. 이제 상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더 좋은 환경에 처해졌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피스 리츠 위주로 합병한 이유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사실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오피스나 어떤 자산에 대한 특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네. 회사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 자산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투자자 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리츠 발전 방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이제 성장할 때는 이제 뭐 있는 데다 담았죠. 지역이든 섹터든. 그러다가 점점 이제 특화가 됐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그 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특정 섹터에 집중하면서 그 자산이 가치가 뭐 높아지거나 그 자산 섹터가 약간 각광을 받을 때 우리가 수혜를 보겠다보다는 이제 같은 스폰서를 두고 있는, 특히 같은 스폰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겹칠 수 있는 리츠들 간에서는 네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자산이 나왔을 때 섹터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걸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이제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한 리츠에게 집중시켜서 더 좋은 자산을 적시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렉서빌리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재팬 메트로폴리탄 그 펀드 네. JMF 이제 이 합병할 때 보면 그건 이제 오피스와 리테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면 이제 두 섹터당 사실은 섹터 다 코로나 19에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하나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합병했다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잘 모르겠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제 뭐 이 특히나 이제 해외 쪽에 이렇게 다각한 데 니치라고 하면 뭐 사실은 이제 볼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관들도 보면 해외 리츠 투자할 때는 이런 다각화된 리츠를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단일 섹터가 훨씬 더 깔끔하죠. 네. 그냥 오피스 동향만 보고 아니면 물류 동향만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별로 다변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특정 지역의 특정 섹터가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주로 보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오는 KDX 리얼티만 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오피스, 주거, 헬스케어, 리테일에 대한 얘기를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지역에 다 걸쳐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각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역사적으로도 리츠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고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같이 뭐 대부분 지금 다각화 리츠가 크게 할인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주요 다각화 리츠들의 주요 자산이 오피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피스 비중이 뭐 50에서 60%가 네네.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오피스 리츠가 아니냐 하고 이제 오피스에 적용되고 있는 할인 폭을 다각화 리츠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몇 개의 리츠들이 있죠. 유나이티드 얼번이라던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재팬 메트로폴리탄 펀드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는 KDX 리얼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0% 정도가 오피스가 되고 네. 주거랑 리테일을 합치면은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오피스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막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 리츠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네네. 할인 폭이 오피스랑 다각화랑 두 개만 더블 디짓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다각화 리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각 섹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굉장히 희석해버리는 그런 그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캐나다에 아티스 리츠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할을 했는데 이제 리테일 리츠를 따로 떼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얘네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 이게 그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리테일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오히려 분리해서 그렇죠. 재평가를 받고 싶다.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병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일단 그 결정의 주체가 회사 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또 자기 관리형이기도 하고, 그쵸. 이제 리얼티 인컴이 이제 V 리트를 인수를 했을 때도 오피스 포트폴리오만 떼서 이제 오리온 리츠라는 사실 뭐 주가가 잘 되지는 못했지만 오피스 리츠를 따로 떼서 스피노프를 시켰던 것도 네. 이 과정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뭐 특정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츠의 가치를 네. 제고시키는 데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시켜 주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일본은 아니지만 최근에 싱가포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캐피탈랜드도 그렇고 메이플 트리도 그렇고 다 합병하는데 스폰서 동일한 리츠들 만들어서 그 합병을 해서 되게 크게 키우는데 그러면서 섹터가 이렇게 많이 섞이잖아요. 다각화되잖아요. 정말로 합병 이유 뭐냐 했더니 딴 건 없고 그냥 성장 동력이 없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제일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그 합병권에서도 그 부분을 아예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형 쪽은 LTV가 50%가 넘기 네. 때문에 신규 자산을 우호적인 스프레드로 사기가 좀 힘듭니다. 이제 차입 금리가 조금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산의 특징이 고정 임대료, 특히 이제 네. 성장률이 거의 없는, 임대료 성장률이 거의 없는 고정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심한 시기에는 정말 별로네요. 사실 일본에서도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0%의 임대료 성장률이라는 거는 사실 그 전에 팬데믹 시기에는 고정 임대료로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매출 연동 임대료 비중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때의 강점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0%의 성장률을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케네딕스 리테일 리츠가 고정 임대료 비중이 88%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성장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외형 성장으로밖에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묶어서 더 쉽게 주거용 자산을 살 수 있고 다른 자산에서 성장성을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리테일이랑 뭐 주거랑 오피스랑 다 합쳐가지고 어디서든 뭐라도 해보자 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저희가 이 얘기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한국도 이제 약간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다, M&A 그런 목소리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스폰서가 같은 리츠는 없는데 이제 AMC가 같은 리츠는 어쨌든 AMC 노력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보면 코랑코가 3개 리츠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랑코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리츠다 고만고만하다. 왜냐면 이제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 뭐 되게 독특한 전략하고 이제 코랑코 대 원 리츠, 2리츠 고크랩이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 이렇게 뭔가 이제 코랑코가 이제 우리나라 리츠 제일 최초로 만든 회사인데 AMC가 이제 엄청 이제 대표 리츠라고 할 만한 게 별 눈에 안 띄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세 리츠는 합병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 달라서. 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플래그십 리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미래셋 또 2개죠. 2개인데 거기는 이제 사실 미래셋 맵스 리츠가 자산이 너무 하나라서 맞습니다. 사실 합병한 게 의미가 크게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도 2개긴 한데 또 거기도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제외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투자자들도 얘기하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NH인 것 같아요. NH 오른 리츠, NA 프라임 리츠인데 여기는 이제 물론 전략이 좀 다르긴 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오피스 위주 자산이 많고 또 공통적으로 향후에 뭔가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측면에서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고 네.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국내 리츠 섹터 자체가 원체 작다 보니까 맞아요. 인수합병이 일어나려고 해도 사실 합병을 하는 쪽에서 피합병 법인의 굉장한 좀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걸 느끼기에는 뭔가 시장에서 대장이다 아니면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는 리츠가 없다 보니까 섹터 전반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 전략이랑 관련 없이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그 얘기가 가능성으로만 시장에 좀 맴돌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유인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기조가 리츠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 기조라서 합병에 좀 뭔가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긴 해요. 리츠 업계 전반으로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이 M&A가 사실 지금 되게 일어나기 좋은 시기잖아요.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도 이 해외 M&A 사례를 좀 유심 보고 이제 성장에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형태로 이제 합병을 하기도 하는구나 정도의 약간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일본은 뭐 사실 일본 M&A 많았죠. 이거 말고 모리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올 3월에 있었고 여기 싱가포르도 이제 스폰스 동일한 리츠 간 M&A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리츠 M&A 그렇게 앞으로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M&A가 일어나는 건 사실 한편 좋지만 또 한편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의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네,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였던 일본 리츠 시장의 M&A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